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3프로 TV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으로 유명한 바로 이진우 기자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하긴 한가요? 네. 아니 뭐 이 경제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터줏대감 되신 것 같아요. 원래도 그랬지만 뭐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 3프로 TV 진행하시면서 진짜 엄청난 성장세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 정말 격동의 하늘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올해요? 네. 올해는 뭐 지켜보셨지만 많은 변화들도 있었고 정말 다사다난했죠.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될지 아무도 몰랐고 네. 그 확산 속도와 또 무관하게 또는 긴밀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산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폭발할지도 아마도 몰랐을 거고요. 진짜 이거 예측했던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3프로 TV에 나왔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자산시장이 이제 움츠러들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네. 사실 움츠러들었어도 별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상황이 이런데 당연히 자산시장이 위축되지라고 하면 위축되면 또 위축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금융위기가 왔을 때 뭔가 자산시장이 꺼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돼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즉 너무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가 거품이 꺼지면 부채 상환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 부채를 상환한다는 건 세상에 풀려있는 돈 중에 일부가 다시 은행 금고로 들어간다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뜻이잖아요. 내게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번 위기는 부채 디레버리징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더 주입해주는 형태로 위기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시중에 더 흘러서 돌아다니는 돈이 더 많아졌죠. 그걸 빨리 간파하신 분은 이번 2020년에 많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셨을 것 같고 이제 과거에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경험으로 쌓여있던 분들은 오히려 더 당황하다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그 어떻게 보면 고수들 중에서 참여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시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올해 내내 기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언제쯤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못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니까 야, 이거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있어야 들어갈 텐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실물과 금융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까지 커졌던 적이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계속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물은 여전히 어렵죠. 네. 어려운데 언젠가부터인가 주식시장은 실물을 반영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실물이라기보다는 실물 중에서 일부를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어려워서 이것저것 소비는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 주머니에 돈은 남고 저축률은 올라가고 그 소비를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바꾸거든요. 즉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든가 스포츠를 즐기든가 혹은 뭐 네일숍에 가든가 이런 서비스 여행을 가든가 하는 지출을 안 하는 대신에 그 남은 돈을 이제 어떤 뭐 휴대폰을 좋은 걸 산다든가 TV를 장만한다든가 집에 운동기구를 사놓는다든가 혹은 집 자체를 넓힌다든가 하는 식의 소비를 바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네일숍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행사들이 아니라 대체로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제조업에 가까운 회사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분들은 더 수혜를 입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실물은 더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상흔으로 남아서 뭔가 근본적인 상처를 주기 전에는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계속 괜찮아질 것 같다. 굳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쓰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이제 좋아지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네일숍도 가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더 제조업체들이 누렸던 특수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더군요. 자,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좀 그때부터 좀 실무 경제 좀 괜찮아지겠지 할 때 네.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이 좀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예상하시기도 하죠. 네. 심지어는 백신이 나오면 이제 주가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주가라고 하는 건 어떤 심리적인 모멘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백신이 나온 순간 나올 호재는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네. 보면.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차익 실현이 시작되면 네. 이게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는 게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사지만 네. 또 내리기 시작하면 내릴 만한 논리만 귀에 들어와요. 그 오르기 시작하면 또 오를 논리가 귀에 잘 들어오고. 네. 그래서 불안정한 시장이긴 한데 그래서 내년에 뭔가 다시 세상이 다 예전처럼 노멀로 돌아오면 그동안 어려웠던 회사들은 또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코로나 특수를 받았던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들, 네. 뭐 헬스 기기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도 요즘 거의 안 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거나 작년보다 좋아진 회사들이 많은데 네. 그 회사들의 실적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탄 것이냐는 잘 고민해 봐야죠. 특히 뭐 예를 들면 진단시약 같은 회사들은 네. 올해 뭐 떼돈 벌었잖아요. 네, 진짜 뭐 몇 배, 몇십 배 이렇게까지. 근데 내년에 이제 그 정도 실적은 안 나오더라도 미래에 그런 실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뭔가 펀더멘털을 보여주느냐 네. 아니면 그냥 일회성 장사한 거냐에 따라서 또 많이 변동이 있겠죠. 네. 자, 어떻게 그런 견해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짜 요즘에 또 특이한 이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도 우리 한국 시장이 못 따라가거나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못지않게 우리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좀 일시적인 현상일지 앞으로 장기적인 현상일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근데 뒤늦게 우리는 분석을 하죠. 오르고 난 다음에 네네. 외국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왜 사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비워놨던 즉 미국 시장에 몰려있던 달러에 몰려있던 자산을 바깥으로 빼는 과정에서 네. 미국 주식을 팔거나 달러 자산을 좀 정리하면 뭘 좀 더 담아야 되느냐 하는 쪽에서 이제 한국 주식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렸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외국인이 좀 사면 오르는 그 민감도는 좀 커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예전에는 뭐 외국인이 사면 또 누가 또 대량으로 팔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흔들흔들 했었는데 요즘엔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하고 바람이 상승 쪽으로 타면 이제 갖고 있는 매물들 잘 안 내놓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렇죠. 뭔가 뭐라고 하나 이게 민감도가 상당히 좀 올라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 외국인이 이제 언제까지 머무를 것인가 계속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전망을 하기는 하지만 각자의 시각에서 하는 거니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예상됐던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달러의 약세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니 달러가 약세라면 이제 미국 자산은 좀 줄어들고 다른 나라 자산으로 바꾸는 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저는 뭐 다양한 전망들 다 들여다보고 말씀 듣는 게 직업인데 또 네. 한쪽에서는 달러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자, 지금 그렇게 이제 3프로TV에서 워낙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시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전망 중에서 지금 21년 전망에 좀 가장 높은 좀 비중을 두고 직접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21년 전망을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경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어느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만큼 경제가 좋아요, 나빠요? 라고 하면 나쁜 사람들에게는 나쁘고 항상 네. 좋은 분들에게는 늘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없을 텐데 다만 내년에 뭐가 관건이 될 거고 변수가 될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시라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백신의 부작용 내지는 백신의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 이런 건 여전히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정도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변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는 되게 그래서
임상 시험을 오래 하죠. 1, 2년간 해두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을 만들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임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네. 지금 사실 임상 실험과 실제 백신 접종이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백신은 원래는 치료제가 없으면 임상도 잘 안 해요. 네. 임상을 했다가 부작용이 나서 저분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치료제를 투입해서 낫게 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야 임상을 할 수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을 하고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이렇게 내놓은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아마도 쉽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야, 역시 우리 지구인들은 운이 좋았어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네. 변수 생각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때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좀 내리나 그러기는 글쎄요. 꼭 그렇게 논리가 연결되지는 않을 듯해요. 네.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제의 영구 손상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영구 손상. 가게가 문을 닫고 네. 뭐 락다운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문 열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슬슬 이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접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가게도 접거나 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뭔가 일자리가 안 생기거나 네. 뭐 그런 중간에 뭔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야, 그럼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 없어지면 다시 밥 먹을 테니까 식당이 문 닫았더라도 상황 좋아지면 다시 문 열겠지. 뭐가 걱정이야라고 하지만 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습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이 코로나19 처음에 위기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건 금융 시스템 내에서 난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고 코로나19만 사라지면 실물은 금방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기간이 오래 갈수록 이게 어떤 시스템적 손상으로 가서 더 회복하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먹는 것만 생각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사람들이 세 끼 먹던 걸 두 끼나 네 끼 먹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먹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밀키트로 해결하거나 혹은 뭐 편의점에서 해결하거나 네. 뭐 다른 방식으로 생겼고 운동하는 것도 다른 방식이 생겼죠. 네. 영화를 보는 방식도 다른 방식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돼서 네.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영화관 이제 안 가고 집에서 볼 수도 있고 사라지더라도 식당의 모임 같은 거 덜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데 소비자는 삶의 방식을 바꾼 것으로 끝나지만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비즈니스는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거니까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과정에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손실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이 역시 양극화를 조장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의 주가는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집에서 밥 먹고 밖에 안 나가고 서비스 안 받고 사회활동 안 하고 하다 보면 그러나 소비는 어차피 해야 되는 소비라면 네. 과거보다 더 대기업 혹은 유명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상품에 손이 더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네. 바깥에서 산책하던 사람이 산책을 안 하고 그 시간을 나는 뭘로 엔터테인먼트 하지라고 하면 돌아보면 LG TV에 넷플릭스를 봐야 되는. 네. 그러면 밖에 산책길에서 핫도그라도 사 먹던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 대신 넷플릭스를 보는 즐거움으로 바꾸는데 네. 넷플릭스나 LG전자는 상장회사지만 바깥에서 리어카에서 핫도그 파는 분은 상장이랑 관계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 사람들은 여기다 쓸 돈 저기다 쓰는 차이밖에 없으나 전반적으로는 더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 봐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99가지는 다 좋은데 네. 한 가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이거 이래서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면서 네. 이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고 정치 체제를 바꾸는 문제고 아주 중요한 그래서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 시한폭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기다 신경을 쓰는 건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영구 손상이 비즈니스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양극화 차원에서 보면 더 악화되는. 그럴 경우에 우리 사회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이 정치 체제가 그거를 감당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심화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지난 몇 년간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양극화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21년에 어쨌든 우리가 관건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양극화,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거 이거 하나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별로 격차가 많이 나거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달라질 거예요. 세계적으로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더 리치와 더 푸어의 차이가 뭐냐면 네. 더 리치와 더 푸어는 둘 다 열심히는 일하는데 더 리치는 변화에 민감합니다. 네. 그 변화가 있을 때 빨리 기회를 포착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네. 더 푸어는 사실은 나쁘거나 무능한 분들이 아니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종사한다는 그 차이는 있는데 세상이 바뀌면 또 한 번 더 리치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자, 또 21년에 또 주의해야 될 관건이 될 만한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양극화의 그 문제 때문에 네. 우리 인류가 지금 만들어낸 경기 살리는 시스템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네. 중앙은행이 지금 10년 전, 20년에 하던 행동과는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위기가 생겨? 도대체 돈이 그럼 얼마나 빠졌는데 그만큼 돈 더 부어줄게. 계속 이렇게 돌려내는, 살려내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별로 큰 충격의 위기가 없었잖아요. 금융시장에서는. 그렇죠. 필요하면 돈 찍어내겠다라는 거였어요. 계속 그래서 찍어내면 좀 계속. 야, 그럼 이거는 그럼 앞으로 우리 인류는 영원히 이런 상황에서 큰 걱정 없이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네. 어찌 보면 야, 이건 정말 좋은 건데?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화폐 경제라는 게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돈을 찍어서 유동성을 늘려내면 시장은 안정이 되고 금융시장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렇게 풀려 나온 돈이 자꾸 자산시장으로 가서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생긴다는 게 유일한 문제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받아들여진 것은 그냥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니까 네. 그냥 그래 그건 약간의 부작용이겠지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점점 더 야, 잠깐 차라리 경기를 안 살리고 말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갈 거예요. 지금도 바뀌고 있고. 네. 요즘도 중앙은행 회의에서 나타나는 오가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매파들이 점점 더 득세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페드, 연준 미국 페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네. 최근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할 때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라. 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그렇게 하마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그 말은 부동산 가격을 자꾸 올리는 식의 통화 정책은 그 통화 정책의 본질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용인을 해야지 그래야 경기가 살지라는 컨센서스에 다들 동의하다가 이제는 야 이건 도저히 못 참을 정도의 양극화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의 변수라는 게 꼭 내년에 나타날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참 잘 써먹고 한 10년간 참 잘 써먹었던 이 마법의 통화 정책을 네.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큰 변수가 되겠죠. 지금까지 자산 가격이 오르고 특히 주가가 올랐던 게 네. 뒤에는 항상 페드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고 유동성을 풀어줄 거다라는 이유로 악재가 나와도 심지어는 커봐 그러니까 돈 더 풀겠네 네. 라는 생각으로 그걸 호재로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통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인 어찌 보면 유일한 부작용인 양극화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쓸 수 없죠.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뭔가 그동안 자산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온 논리 자체가 흔들리면서 네. 자산시장에서도 뭔가 크런치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관건 그건 양극화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단기적으로 내년 봄까지 무슨 일 있을 거냐, 내년 여름까지 이런 일 있을 거냐 하면 그거는 어떨지 모르죠. 네. 그러나 지금 도도하게 그 통화 정책의 밑바닥에서 흐르는 부작용들은 생각보다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우리는 지금 경기가 나쁘다, 코로나다, 부동산 가격 오른다, 양극화다 이게 뭔가 각자의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극화의 원인이 뭐예요?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리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 보니 그렇죠. 이거 해결하려면 이거를 치료를 없애야 되는 문제라고요. 네. Round one, fight.